첫 번째 시간에는 세종과학고 14기 학생들이 앞으로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벡터와 힘에 대해서 배우고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평형상태의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량은 크게 스칼라와 벡터로 나뉩니다. 스칼라는 숫자와 단위로만 규정되는 물리량이고요. 크기만 있으며 방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동거리, 속력, 질량, 온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대수법칙을 따른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도씨의 물 100ml 2컵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10도씨로 유지가 되지만 물의 부피는 200ml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량은 외연량과 내포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해서는 안 되는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주의하기 바랍니다. 스칼라와 달리 벡터는 크기와 함께 방향으로 규정됩니다.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벡터를 계산하는 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물리량은 변이, 힘, 토크 등이 있습니다. 벡터의 시작점을 꼬리, 끝점을 머리, 그리고 길이를 크기라고 합니다. 예를 통해서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위치 P1에서 P2로 반원을 그리며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스칼라량인 이동 거리는 파이 r이 되고요. 변이는 벡터 P1, P2가 됩니다.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배워볼게요. 먼저 덧셈과 뺄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삼각형법입니다. A, B 벡터가 두 개가 있다면 두 벡터의 머리와 꼬리를 서로 이어 붙이고 시작되는 지점과 끝점을 여기 보이는 빨간색 벡터처럼 표시해서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 삼각형법입니다. 이때 A 벡터에 B 벡터를 이어 붙이든 B 벡터에 A 벡터를 이어 붙이든 결과는 같기 때문에 벡터의 덧셈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행사변형법입니다. 두 벡터의 꼬리, 그러니까 시작점을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 벡터의 평행한 선을 끝점에서부터 그려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 벡터처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삼각형법이든 평행사변형법이든 두 벡터를 더해서 구한 C 벡터를 합성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 벡터를 더해 보겠습니다.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적절히 쓰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벡터를 먼저 더하기 시작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벡터의 덧셈에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의 뺄셈입니다. 뺄셈은 덧셈의 특수한 경우이고요. B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그려준 다음에 A 벡터와 더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벡터의 뺄셈 방법을 이렇게 외워버리는데요.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B의 머리에서 A의 머리로 연결한 벡터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는데 각자 편한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벡터의 뺄셈은 꼭 익혀놓기를 바랍니다. 벡터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면 계산이 어렵지만 벡터들이 같은 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벡터를 x, y 직교좌표계에 놓고 벡터를 x축과 y축으로 분해합니다. 이것들을 벡터의 x성분, y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다시 합치면 원래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물리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벡터를 x, y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 x성분은 a 코사인 세타, y성분은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벡터를 성분으로 분해하면 벡터 계산이 더 편합니다. 성분끼리 덧셈 뺄셈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분으로 벡터를 연산할 때 표기가 편하려면 단위 벡터를 도입합니다. 단위 벡터는 각각의 좌표축의 양의 방향을 향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i, j, k 이라는 문자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벡터의 곱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다른 하나는 외적입니다.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는 것, 한 벡터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성분을 구해서 서로 곱하는 것 정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내적은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때 써야 하는 계산이라서 그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외적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계산 방법이 더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돌림힘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벡터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제일 먼저 상대 속도라는 것을 배워보기 위해서입니다. 속도는 속력과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런데 어떤 물체의 속도는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식을 말로 설명해 보면 상대 속도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물체의 속도 벡터에서 관찰하는 사람의 속도 벡터를 뺀 벡터입니다. 문자로 써보면 A가 본 B의 속도, 즉 VAB는 VB 빼기 V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벡터의 뺄셈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쉽게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자동차 A와 B의 속도가 각각 VA, VB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약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VA, VB를 측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관찰자가 누구라고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관찰자는 문제를 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A, B의 속도는 지금 자리에 앉아서 멈춘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찰한 속도입니다. 물리에서 관찰자가 누군지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방금 말해준 것은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A가 본 B의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식은 VB 빼기 VA입니다. 자, 그럼 이건 A의 끝점에서 B의 끝점으로 벡터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벡터 연산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대 속도가 작아 보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대 속도가 커 보이죠? 자, 이거는 상식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리 문제의 답을 구하고 나서 그 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풀고 나서 그게 우리가 평소 경험하던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일직선이 아니고 2차원 평면에서 상대 속도 역시 벡터의 뺄셈을 해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기준이 되는 관찰자가 원점 O에 있고 X축, Y축 직교 좌표계를 잡은 겁니다. 이때 A와 B가 이 좌표계의 특정 위치에 있고 A와 B는 기준이 되는 관찰자 O에 대해서 VOA, VOB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두 속도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벡터에 뺄셈을 해서 구합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역시 모두 벡터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표처럼 벡터 계산으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하려면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차원 평면에서 벡터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죠? 자, 그렇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벡터를 전부 다 x, y축 성분으로 분해해서 벡터의 성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성분을 구하는 것을 잘 하면 벡터 계산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보세요. 이제 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힘은 물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하고요. 물체의 운동 상태 또는 모양을 변형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게 힘이라고도 합니다. 이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모양을 변형시켜주는 원인이 힘이라고도 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풀 때 모양을 변형시켜주는 것은 탄성력 정도뿐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그런 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도라는 것. 그래서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변한다는 것, 즉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힘을 나타내는 벡터에는 작용점이 있는데요. 이 벡터도 평행이동이 가능할까요? 자, 답은 물체 내에서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체 내에서 평행이동해서 더하고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체 밖으로 이 힘 벡터가 이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크기가 있는 물체의 운동은 배우지 않아요. 모든 물체를 점이라 취급하고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물체 내에서 평행이동, 작용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힘도 벡터, 덧셈과 뺄셈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배운 방법을 쓰면 되고요. 힘을 좌표계의 축으로 각각 분해해서 분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F 코사인 세타, F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힘을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에는 자연계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핵력입니다. 그리고 핵력은 강력과 양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힘들에 의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힘에는 대표적으로 수직항력, 마찰력, 장력이 있습니다. 이 힘들이 어떻게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들과 연관되는지는 차차 배우기로 합시다. 먼저 수직항력은 물체들이 접촉하고 있으면 그 물체들이 서로를 미는 힘입니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수직항력과 다르게 좁촉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합니다. 장력은 실이 물체를 끄는 힘입니다. 팽팽한 실은 무조건 장력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물체들끼리 접촉하고 있다면 무조건 수직항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마찰력은 문제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다. 줄이 팽팽하면 무조건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작용하는 힘들을 빠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에 대해서 배웠으니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준다고 했죠. 그러면 힘이 없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에 운동 상태를 지속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걸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즉 정지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다음으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는 관성계이고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좌표계를 비관성계라고 합니다. 비관성계에 있으면 어떤 물체에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도 그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거나 마치 어떤 내가 모르는 그런 가상적인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관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 또는 곡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비관성계 이야기는 관성력을 배울 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는 비관성계일지 관성계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했더니 그 합력이 0, 즉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평행 상태라고 합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평형 상태입니다. 등속력이 아니라 등속도일 때 평형 상태인 것입니다. 자,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식은 좌변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적고요. 우변에는 그 힘의 합이 0이라고 적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물체가 실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데요. 실 3개의 매듭이 되는 P점과 물체가 평행 상태에 있죠. 자, 물체 M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장력이라서 서로 반대이긴 하지만 나란한 방향이라 평형식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매듭 P에 대한 평형식은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때 바로 힘들의 성분을 구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2차시 과제는 이 세 문제입니다. 팀지에 과제로 배포할 예정이고요.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푸시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전자필기장 안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답은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다 풀지 못하더라도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작용, 반작용,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